이번 챕터에서는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는 SNS 콘텐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그 채널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그 채널에 맞는 방식으로 만들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왕이면 좀 바이럴 시킬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를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 온라인 소비자들의 현대 진단을 해보면 사실상 이 매일매일 온라인 속에서 쏟아지는 콘텐츠의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DBD로 계산해보면 거의 1억 7천 매. 이 메일로 계산해보면 약 하루에 3천억 통의 새로운 형태의 메시지가 더 많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소비자들이 실제로 접하는 콘텐츠의 양은 굉장히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온라인 소비자들의 주의력은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자들의 주의력, 특히 지금 젊은 소비자들의 주의력이 금붕어도 못하다고 해서 8초다, 되게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이 TV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장소에 앉아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짬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동할 때 짬날 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걸 다 보시면 만만치 않다.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우리 콘텐츠를 굳이 보고 쉐어링 버튼을 누르고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왕이면 푸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풀 방식의 콘텐츠 전략을 써야 된다. 뭔가 일방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풀 방식이라는 건 좀 인터랙션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컨텐츠를 좀 가지고 놀도록 만들어야 된다. 네트워크 이펙트라 그래서 커뮤니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 스스로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 생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생성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 특성에 맞는 컨텐츠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챕터에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마지막은 끝내 그래도 과학적인 접근 방법 안에서 SNS상에서 가장 적합하게 바이럴이 되는 콘텐츠의 법칙을 좀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요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요 과학적인 접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중심에 있는데 이왕이면 이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 소비자가 우리 콘텐츠를 막 떠들고 다니고 이왕이면 남들한테 이야기하도록 입소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소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기억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는지 또 주목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크게 이 SBR 모델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할 때 SBR 모델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소비자들의 블랙박스, 우리가 어떤 SNS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해석을 했고 궁극적으로 이런 형태의 리스폰스가 나왔다는 거를 SBR을 가지고 하나하나 체킹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자들은 컨텐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내 컨텐츠가 되게 돋보이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 컨텐츠는 많은 사람이 보면 볼수록 좋기 때문에 컨텐츠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번 봤다면 기억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과 그 다음에 어텐션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더 바이럴을 어떻게 시킬 건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SBR을 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는 바이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어떤 콘텐츠는 보고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떤 경우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SBR로 보면 끝내 소셜미디어 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다 떠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메시지는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그 행위를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욕구가 과시욕구, 인정욕구, 소득욕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SNS 콘텐츠라는 건 끝내 그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나의 과시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인정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마지막으로 소득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뭔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과시욕구는 그래서 희소성 있는 제품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호박가수 박재범이 원소주를 만들면 굉장히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들고 비싸게 팔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이슈를 만들어서 웨이팅 시간을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뭔가 다양한 컨텐츠가 바이럴 되도록 만듭니다. 언제적 포켓몬고야 할 수 있지만 SPC 살립이 포켓몬빵 만들어서 폭발적인 의미였거든요. 사실 이거 빵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인지 높은 캐릭터들 이게 뭔가 이거 모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희소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런 내가 그 제품을 샀다는 걸 사진 찍어서 올렸을 때 나의 과시욕구가 충족되는 게 흔히 희소성 있는 제품들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때 우리가 허니버터칩 정말 구하기 힘들어서 중고나라에서 15,000원 주고 구매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scarcity quantity라 그래서 제품의 수량을 제한한 거죠. 때로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스토어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그 쉑쉑버거라는 게 과거에는 한때 1년 동안 강남역에 가야만 쉑쉑버거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뭔가 개수를 제한하거나 혹은 먹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제한하면서 이걸 소비했을 때 남들한테 나 이거 먹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시욕구를 충족시켜야만 사실은 소비자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더 바이럴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과시욕구입니다. 인정욕구는 그 컨텐츠를 내가 뭔가 소비했다는 것만으로 남들한테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가 바이럴이 많이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 내가 좀 게을러졌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퍼져가지고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과거의 저희 세대였다면 그냥 열심히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미라클 모닝이 유행이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 열심히 사는 걸 남한테 알려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가보면 자기가 새벽 몇 시에 일어났는지 5시, 6시 전에 일어난 칸을 계속 올립니다. 남한테 이 컨텐츠를 올렸을 때 나는 이렇게 끈기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앱이 만들어지고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챌린저스는 너무 황당한 게 본인이 챌린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나는 30일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겠다. 할 사람들 모여라. 달성을 못하면 돈을 내야 돼요. 심지어 자기가 돈을 내고 하는 겁니다. 100% 달성하고 해야만 뭔가 보상이 있는 체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비즈니스로 만들어지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이 컨텐츠를 올렸을 때 내가 새벽 6시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남한테 보여줬을 때 남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를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시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마지막엔 소속의 욕구입니다. 이 소속의 욕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형태의 그룹에 들어가 있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BTS 사실은 좋아하시다 보면 이 멤버십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기본 아미 멤버십의 기본형은 한 25,000원인데 머치팩이라고 해서 이걸 또 비싼 한 175,000원을 내면 다른 멤버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멤버에 속하면 또 그들만의 또 컨텐츠가 뭔가 희소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고 또 그들만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이슈를 끌었던 게 클럽하우스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럽하우스는 되게 재밌는 게 누군가가 초청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가 그냥 가입을 하면 되는데 이건 반드시 누군가 초청을 해줘야 돼요. 근데 봤더니 나만 초청을 못 받은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클럽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왠지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나만 핫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클럽하우스는 철저하게 어딘가에 힙하고 어딘가에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커뮤니티에 내가 소속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냈다고 보시면 그걸로 입소문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 이 입소문을 많이 만들어내는 욕구들은 존재한다. 과시하게 만들거나 인정하게 만들거나 또는 소송하게 만들고 싶어 하게 만들면서 이 입소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우리 SNS가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목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SNS 컨텐츠를 만들려면 수많은 컨텐츠가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소비자들의 컨텐츠를 좀 이 난립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좀 끌려면 관련성과 정보 격차, 적응 부담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련성은 뭐냐면 큐레이션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컨텐츠를 통해서 야 이거 너하고 관련 있는 정보야라는 걸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초개인화 시대 때는 끝내 개개인의 퍼스널 렐러번시 그 관련성하고 기반돼서 콘텐츠를 준다는 이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것들은 사용자의 시청 기록 혹은 왓챠 같은 경우에 네가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한 20개만 남겨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너한테 맞는 형태의 큐레이션을 줄게. 근데 보면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어텐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렐러번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이 컨텐츠를 선택하는 시간도 줄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작품에 약 5,700개의 썸네일을 만든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용자들의 국적, 언어, 이용 시간, 취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사용자들의 이제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흘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지 다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A/B 테스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끝내 만약에 내가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로맨틱 영화를 계속 보면 구딜 헌팅 이미지가 남녀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을 바뀌고 내가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흘리면 넷플릭스의 구딜 헌팅 이미지가 유명한 코미디언인
그 로빈 윌리엄스 이미지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들은 비단 디지털의 이슈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한때 이제 배달의 민족이 보면 그 동네 입간판 만들 때도 뭐 부럽다 석촌동, 부럽다 방화이다, 뭐 잠원동도 당근이세요 이런 형태로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연관성이거든요. 이런 연관성을 통해서 어텐션을 끌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 격차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소비자들은 뭔가 컨텐츠를 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큰 차이가 나타나는 정보면 왜 이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리 왜 이런 정보가 나한테 왔지라고 그걸 해석하려는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얘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지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어텐션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혹은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 정확하게 1분 뒤에 주인공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텐션이 이렇게 해줘. 아, 뻔하다. 왠지 쟤들이 결혼할 것 같아. 진짜 결혼해. 그러면 이제 어텐션이 죽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뻔하거든요. 근데 쟤가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뜬금없이 다른 애가 죽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싶어지는 게 바로 정보 격차의 겁니다. 유명한 사례가 많아요. 이제 미국의 스타벅스가 바리스타가 직접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스타벅스가 의도적으로 고객의 이름을 틀린다 막 이런 것들을 누가 이제 장난처럼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네임페이, 스타벅스가 내 이름을 이상하게 불렀어. 뭐 나는 제시카인데 Jessica 이 틀릴 수가 없는데 나를 캐시카라고 불렀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컵을 딱 받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홍일동이라는 사람인데 얘가 홍길동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나는 홍길동을 당연히 써줄 줄 알았는데 홍길동이라고 써놓으면 일단은 어텐션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막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저는 정보 격차를 이용한 형태의 마케팅 활동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델타 항공이 굉장히 저가 항공인데 저가 항공을 딱 탔는데 식빵이 막 별로 맛없어 보이는 식빵이 나오고 커피도 식은 게 나오고 뭔가 디저트도 식은 게 나옵니다. 이거는 내 기대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인프레션도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나는 델타 항공이 굉장히 저가 항공이라는 걸 아는데 이 델타 항공이 다른 서비스는 다 줄이고 오직 서프라이징 포인트로 정말로 간 내린 신선한 스타벅스를 서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텐션을 주겠죠. 나는 델타를 탔는데 얘들이 나하고 예상하고 달리 스타벅스 커피를 사진 찍어서 올리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 격차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면 뻔한 얘기를 하지 말고 좀 다른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려면 주목을 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은 부담을 일으키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숏폼 컨텐츠 같은 것들이 유행인 이유가 너무 긴 형태의 뭔가를 호흡에 글들이 이런 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스낵처럼 스낵커브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간식 먹듯이 길거리에 가다가 차 기다리는데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컨텐츠를 마치 스낵 먹듯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담을 좀 적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짧은 형태의 숏폼 플랫폼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고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다양한 형태의 광고들이 굉장히 짧은 형태로 실제로 집행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뭐 6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범퍼 광고 같은 것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되게 짧게 그냥 뭐 광고를 보여주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광고가 길면 스킵할 거잖아요. 그 스킵할 시간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의 짧은 범퍼 광고 같은 것들은 그래도 좀 적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냥 한번 봐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통해 좀 서프라이징하게 예측 못하는 형태로 뭔가 정보를 주고 적은 부담을 주는 게 어텐션을 얻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컨텐츠가 스토리텔링 형태로 보내졌는데 이게 좀 고객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 메모리 파트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파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뇌에 착 달라붙어서 오래 기억되는 SNS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보 처리를 좀 쉽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정보 처리는 뭐냐면 근데 우리가 이 숏폼 메모리에 어떻게 보면 당내 숏텀 메모리에 들어갔다가 롱텀 메모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롱텀 메모리로 이동하려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컨텐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컨텐츠를 다 뇌가 처리하도록 만들면 기억에 남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 처리, 기억하는 정보 처리를 easy to process, 굉장히 가볍게 해주는 것들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딱 접하자마자 순간 이해할 수 있는 형태에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은 이런 아무래도 컨텐츠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이런 기억의 법칙 중에 쉬운 정보 처리를 포커싱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인지 과부하라 그래서 너무 정보를 많이 줘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건 TV 광고나 이렇게 좀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적합하고 오히려 SNS상에는 그냥 가볍게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까사미아도 보면 광고 캠페인이 정확한 미사 요구 하나도 없고요. 현란한 영상 하나도 없어요. 다 덜어내고 그냥 생활 속의 한 장면이 딱 나옵니다. 한 백색 소음을 재생합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없는 거죠. 그걸로 그냥 한 장 이미지로 그냥 가사라는 신세계 그리고 끝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보 처리를 굉장히 쉽게 해주면서 오히려 더 궁금하면 이제 인포메이션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인지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고 스트레스적인 요소를 없애는 형태로 광고를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유 전략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비유 전략은 비유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끝내 우리 소비자들은 머릿속 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 이미지가 있고 우리 제품 관련된 컨텐츠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오래오래 자리 잡고 있는 거랑 그리고 우리 서비스 컨텐츠랑 연결시켜서 이거를 더더욱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게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억이라는 건 끝내 감각 기억도 있고 단기 기억도 있고 장기 기억이 있는데 이 감각 기억이라는 거는 끝내 저장 기간이 1초밖에 안 된대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는 와중에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휴대폰을 켜셔도 보셨을 거고 만일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버스라도 타셨으면 버스 광고라도 보셨겠죠. 근데 대부분 지금 당장 무슨 광고가 떠오르세요? 오늘 본 광고 중에 떠오르는 광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하면 한 80% 이상이 한참 생각하다가 교수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다 봤는데 다 기억에 들어갔는데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짧게만 저작되고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어텐션을 주잖아요. 좀 어텐션을 주면 단기 기억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거는 그나마 어텐션으로 가면 좀 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 비유 전략의 핵심은 롱텀 기억. 대표적인 게 롱텀 기억이 이런 거죠. 엄마 이름. 여러분들 중에 엄마 이름을 잊기 위해서 매일매일 엄마 이름을 되새기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엄마 이름은 나는 엄마 이름을 잊어버려야지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엄마 이름을 안 지워줍니다. 왜냐하면 롱텀 기억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끝내 이런 롱텀 기억에 우리 컨텐츠가 집어넣도록 만드는 게 이 비유 전략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유명한 게 이 스티븐 잡스가 맥북 에어를 처음 소개했을 때 컨퍼런스 홀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 당시에 스티븐 잡스가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맥북 에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을 만들었어. 근데 얘가 딱 뭘 가지고 오냐면요. 잘 찢어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는 그것도 한 팔로. 굉장히 의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끝내 우리 머릿속에는 이 한 장짜리 노란 서류 봉투는 잘 찢어지고 거기에는 노트북 따위는 들어갈 수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잘 찢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거운 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맥북 에어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소비자들은 맥북 에어가 얼마나 얇으면 저 서류 봉투에 들어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다른 LG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더 얇고 뭐 더 가벼운 노트북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이거 광고 하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맥북 에어가 계속 얇고 가볍다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런 형태의 소비자들 머릿속 깊숙이 있는 것들하고 우리하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메르세데스 이 클래스는 자기들의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앞에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서스펜션을 통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사람이 안 흔들리는 거죠. 막 나는 굴곡이 있는 걸 지나가는데 그런 매직 바디 컨트롤러라는 서스펜션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거를 뭐 매직 바디 컨트롤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비자가 머릿속에 안 남을 것 같으니까 소비자들 머릿속에 아무리 흔들어대도 중심을 잡고 안 흔들리는 핵심이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닭머리거든요. 닭머리가 몸체를 아무리 돌려도 닭머리가 계속 일정 부분 본체가 흔들리더라도 머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머리가 사람이겠죠. 그래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대신에 몸통을 아무리 잡고 흔들어도 머리가 균형을 유지하는 닭의 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이 바이럴된 콘텐츠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비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 기억에 투입을 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 콘텐츠랑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스토리텔링 방식이 중요하죠.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외우질 않아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성공시킨 광고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와인이 1865, 이 와인. 사실은 와인은 너무나도 많은 와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새로운 와인을 한 병씩만 마시더라도 평생 모든 와인을 다 못 마신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름을 외우는 와인이 1865에서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건 사실은 샘 페트로라고 하는 와인 회사의 창립 연도입니다. 근데 LG의 창립 연도를 외우는 사람은 LG 다니는 사람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게 만드느냐? 당시에 와인은 골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약간 부유층들이 많이 마시니까 이거 골프장에 가서 오늘 18호를 65타에 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865를 그렇게 외우면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와인 탑5 중에 몇 년 동안 계속 위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발 할라라가 근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인간이 문명을 이룩한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만이 같은 정보를 그냥 정보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감정을 담고 스토리텔링으로 더 기억되기 쉬운 형태로 스토리텔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이 문자가 하지 않은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전달되지 않는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사라지기 굉장히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SNS 콘텐츠를 만들어서 바이럴을 많이 시키거나 주목을 많이 받거나 혹은 이거를 좀 더 기억 속에 굉장히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 것들은 정답은 없습니다. 재미있게 만들면 되겠죠. 창의적으로 만들면 되겠죠. 근데 재미있고 창의적이란 얘기는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최근에 나온 예를 들어 갯마을 차차차를 재밌게 봤어요. 근데 누군가 갯마을 차차차는 재미없는 드라마라고 얘기하더라도 제가 너는 어떻게 대학교까지 나와서 갯마을 차차차를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라고 내가 우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은 특정 광고를 재밌어하고 B라는 사람은 재미없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창의력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면 끝내 우리가 좋은 SNS 콘텐츠를 만들려면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1%의 확률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왕이면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어텐션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연관성을 어떻게 관련을 시킬 건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장기 기억에 탑재가 돼야 되니까 어떤 비유 전략을 쓸 건지 혹은 어떤 스토리텔링에 집어넣을 건지, 그리고 이왕이면 바이럴이 많이 돼야 되는데 바이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욕구, 그 중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욕구를 집어넣든지 인정 욕구를 집어넣든지 그런 속성을 집어넣었을 때 사람들은 그 컨텐츠를 보고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충족시켜주는 그런 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라이킹을 누르거나 쉐어링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그 존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바이럴 되는 SNS 콘텐츠의 명확한 절대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한 방식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 때 좀 더 바이럴이 되고 좀 더 어텐션을 얻고 그리고 좀 더 오래가는 형태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NS 콘텐츠의 법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